안녕하세요. 웃다입니다. 애착 형성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상대방이 나에게 안전한 사람이냐, 그리고 나에게 정서적으로 공감을 해주냐, 대화가 되느냐, 이건데, 부부 사이에서 이 공감적 대화가 빠지면 애착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고 살면 실제로 수명이 단축되고 암에도 더 잘 걸리고 여기저기 막 신체적으로도 많이 아파요. 두통도 심하고. 건강한 삶을 살려면 건강한 관계가 필수적인데, 이 건강한 관계의 핵심은 사실 가정에 있단 말이죠. 특히 카산드라 증후군은 이런 친밀한 대상으로부터 공감적인 반응을 받지 못하면서 이 누적된 스트레스와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그런 심리적인 질환을 말합니다. 공감 능력이 낮은 사람으로는 누가 있냐면 회피형 애착이나 혹은 성격장애, 특히 뭐 자기애성, 분열성, 강박성 이런 성격장애, 그리고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어요. 내 배우자가 아스퍼거 증후군인가 회피형 애착인가 뭐 성격장애인가, 그런 게 이제 헷갈리신다면 그 카산드라 증후군 책을 보시면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스퍼거 같은 경우는 진짜 겉으로 티가 안 날 수 있거든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지만 지적 능력이나 언어 능력이 떨어지지가 않고 일상생활이 다 돼요. 늘 그 자기 루틴대로 살고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쉽게 분노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회 안에서 볼 때는 최고의 신랑감이죠. 뭐 전문적이고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선 넘지 않고 깔끔하고 필요한 말만 하고 과묵하고. 그런데 이게 같이 살다 보면요, 신혼 초에는 괜찮아. 근데 아이가 생겨서 상호 협력을 해야 할 때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내에게 문제가 있을 때 이제 확 티가 나는 거예요. 아스퍼거는 자기 관심 분야 외에는 생각을 잘 못해요. 또 일적인 거 외에는 의사소통이나 서로 협력하는 일이 잘 되지가 않고, 또 상대방의 기분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무슨 말을 하면 문자 그대로만 듣지 그 이면의 뜻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잘 안 되죠. 그리고 자기의 틀과 생각을 바꾸는 게 아주 어렵기 때문에, 내가 뭐 어느 날 아이가 생겼다고 해서 생활면에서 어떤 변화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 사람이 아스퍼거인지 연애할 때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이런 거를 보세요. 평소에는 대화를 되게 피상적이고 표면적으로 하면서 어떤 자기 딱 꽂혀있는 관심 분야에 대한 걸 얘기를 할 때는 말을 이제 막 엄청나게 쏟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강의하듯이 말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어요. 회피형 애착인 경우도 소통과 공감이 안 되는 게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얼추 대화는 되는데 딱 그 피상적인 관계만 하지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과연 이해하는가? 이런 걸 한번 잘 보세요. 물론 뭐 콩깍지가 아주 시게 씹으면 모르겠지 뭐. 그건 내가 무덤 파는 거지 뭐. 이 말은 너무 심했나? 만약에 이런 사람이랑 같이 살게 된다면 어떨까? 처음엔 되게 불안해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싶어서 애정을 확인하려고도 하고,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2단계로 들어가면 슬슬 분노가 차올라 너무 화가 나요. 미쳐버리겠어. 근데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도 사실은 사랑받고 싶다는 거니까 아직 애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3단계로 들어가면 이제 억울해지기 시작하면서, 4단계로 들어가면 탈애착. 애착 관계를 철수하고 정서적 이혼 상태 들어가죠. 그렇게 체념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아픔이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그거 딱 건드리면 확 튀쳐나온다고. 제가 본 책에서는 산채로 말라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울감, 히스테리, 의욕상실, 정체성 상실되고 식욕이 감소하거나 아니면은 과식을 하거나 폭식하거나 아니면 과수면이나 뭐 체력 저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병원에 가면 우울증 진단을 받겠지. 근데 사실 이거는 우울증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아주 보다 복잡한 것이에요. 정서 박탈장애, 감정 박탈 증후군, 내가 공감을 받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배우자가 협력을 해주지 않으면 치료가 어려운 거죠. 친밀한 대상에게 지속적으로 감정이 박탈되면서 온 질병이니까, 아유 말을 하면서 왜 이렇게 열이 올라와? 도대체 뭐 어떤 인생을 산 거야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지금 내가 이 순간? 물론 뭐 아스퍼거나 회피형 애착하고 산다고 해서 배우자가 뭐 다 카산드라가 되는 건 아니죠.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동을 하겠죠. 뭐 남편이 공감 능력이 없는데 아내의 친정집도 딱히 정서적으로 뭐 받쳐주지 못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지고, 아니면 이제 독박 육아를 한다든지. 내가 어느 포인트에서 화가 나는지 알겠다. 부부 성관계에서도 문제가 많아요. 아니 어쩌면은요, 때로는 그 성관계 때문에 카산드라 경험할 수도 있고요. 부부 사이의 성관계 갈등은요, 단순히 성적 욕구
소의 문제가 아니라 배려와 공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배려와 다정함이 없으면 이게 굉장히 폭력적인 행위예요. 특히 여자가 출산을 하면 본능적으로 성욕이 억제되고 육아를 우선하게 되는데, 배려와 공감 능력이 있는 남편은 그거를 이해하고 함께 육아를 우선시하죠. 그러나 공감 능력이 부족한 자기애성 성격이나 아스퍼거 증후군은 자기 아내를 관계가 아닌 소유로 생각하고 아내를 내가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내는 남편이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성관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그런 자기만의 규칙에 사로잡혀서 아내가 거부를 하면 굉장히 격동하고 분노하는 것이죠. 또 자기애성도 이 성관계를 통해서 여자를 이렇게 지배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게 굉장히 강하고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게 강하기 때문에 더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성관계 불일치는 욕구의 불일치라기보다는 공감 반응의 문제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 부부싸움 엄청 해. 이것 때문에 서로 마음 엄청 상해요. 아니면 싸우기 싫으니까 아내가 이 고통을 다 참고 관계를 요구하는 대로 막 다 응해주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밤마다 남편이 거의 이제 공포의 대상이 돼가, 막 그냥 다가오기만 해도 나한테 괜히 요구할까봐, 괜히 삘꽂힐까봐 괜히 막 도망 다니는 거야. 화장실로 도망치고 괜히 막 편의점에서 껌 하나 사오고 도망치는 거예요. 가까이 오기만 해도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강제로 또 해야 되니까 그게 굉장한 폭력이거든, 여자에게. 가끔 이 아내에게 정기적으로 요일을 정해서 요구하는 남편들이 종종 있어요. 나는 그게 이제 아내를 배려한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몸이라는 게 요일을 따라서 막 욕구가 생기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나 화요일하고 토요일만 되면 피자가 먹고 싶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몸이라는 게. 여자가 성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만족을 하려면 평소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그 신뢰,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아내의 아픔에 전혀 공감도 하지 않고 듣지도 않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그렇게 있다가 밤 되면은 너는 아내로서 의무를 다하라? 아내는 진짜 성적 노예로 사는 거지. 진짜 스트레스 받는 거야. 진짜 스트레스. 아주 꼴보기 싫은 거야, 남편이. 꼴보기 싫은 걸 넘어서 무섭고 공포스러워지는 거지. 정말 아내하고 즐거운 성관계를 갖고 그만큼 또 자주 하고 싶다면 평소에, 낮에, 평소에 정서적으로 공감을 해주고 집안일이나 육아를 실제적으로 함께 해야 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랑을 해줘야지 육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아를 할 때는 아내에게 성적 욕구가 원래가 별로 없음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렇단 말이야. 어쩔 수 없어. 내 새끼 키우려면은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어쩔 수가 없어, 호르몬상. 그 시기를 이 대화를 통해서 잘 넘기면 나중에 아이를 얼추 키웠을 때 성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때 서로 대화 안 하고 싸우기만 하거나 아니면 그냥 강제로 하면은 아이가 다 크고 나서도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이러한 카산드라 증후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이제 자신의 문제를 자각하는 게 첫 걸음입니다. 이거 인정 안 하면 해결은 없지.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를 키울 때 보세요. 밥은 열심히 주는데 정서적으로 소통이 없으면 아이는 정신질환이나 발달장애를 앓게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는 서로를 통해서 다 채우지 못한 그런 애착을 재경험하는 관계예요. 그 애착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서적인 소통, 공감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빠지고 그냥 재산과 공간과 호적을 공유하는 그런 관계,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아스퍼거라면 진짜로 공감이 안 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럴 때 남편이요, 당신 그랬구나, 난 정말 몰랐어, 미안해 하고, 내가 진짜 공감을 못하기 때문에 당신 기분을 몰랐다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해야 돼요. 그 공감을 못하는 질병이라서 어쩔 수가 없다고 쳐도 인정은 해야 상대방이 덜 억울하고 이해를 할 거 아니겠어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인정하고 문제를 자각하는 것이 첫 번째다. 그리고 말투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를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말투가 좀 평소에 다소 지시적이고 요구적일 수 있어요. 여보, 불 꺼? 이게 아니라 여보, 불 좀 꺼줄래? 그때 두 글자만 바꾸면 되잖아. 자기야, 저거 좀 줘봐. 이게 아니라 자기야, 지금 저거 좀 줄 수 있어? 두 글자만 바꾸면 되잖아. 말투는 습관이에요, 습관. 관계는 그냥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아내 쪽도, 카산드라 쪽도 마찬가지로 자기 표현을 다시 해야 돼요. 아, 했지. 근데 막혀서 지쳤고 포기했겠지. 그러나 그렇게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나의 감정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러니 상대방이 내 기분을 눈치껏 알아서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탄만 하지 말고 나의 감정이나 어려운 상황들을 잘 설명을 하려고 다시 한번 좀 노력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돌려 말하지 말고 애몬대서 괜히 화내고 화풀이 하지 말고 딱 그 내가 정말 아파하는 그 문제를 갖고 명확하게 상황 그리고 내 기분 딱 명확하게 설명하고 얘기를 해야지 알아요. 얘기를 해야. 그리고 집안일을 명확하게 좀 분담해서 나누는 게 좋아요. 우리 좀 같이 좀 하자. 나 좀 도와줘. 막 이렇게 말하면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포지션을 모르니까 또 안 하고 또 그러면 포기하고 쌓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당신은 빨래하고 설거지, 나는 쓰레기랑 분리수거, 뭐 청소기, 돌리기 뭐 이런 거 이렇게 합시다. 아니면 당신은 아이를 씻기고 먹이는 거 해. 나는 밥하고 기저귀 갈고 놀아주는 거 할게. 이렇게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누는 거죠. 근데 이것도 물론 처음에는 이제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남편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행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 마냥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느냐 마냥 은근슬쩍 눈 감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다. 그럴 때 아내는 일일이 당신 이거 하기로 했잖아. 이거 안 해? 일일이 요구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귀찮은 거야. 감정 소모가. 그러니까 결국 참고 그냥 또 내가 다 해. 또 내가 다 해. 또 내가 다 해. 그럼 혼자 또 불만이 이만큼 쌓여 있어. 그러면 해결이 되겠느냐고. 안 되지. 그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집안이 쓰레기통이 되어도 상대방이 하기로 한 거를 대신해 주지 마시고 그냥 기운 조금만 더 내주세요. 다시 한번 역할을 인지시켜 주세요. 화내지 말고. 당신이 분리수거 하기로 했었던 거 알지? 쓰레기가 많이 쌓였더라. 그럼 아마 남편이 이럴 거예요. 그렇게 답답하면 네가 해. 나한테 하기로 했으면 나한테 맡겨.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아마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아마 이 말 제일 많이 할 겁니다. 내가 하기로 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딱 이럴 거야. 열 올리지 마시고 내버려 두세요. 지가 한대잖아. 지가 한대잖아. 대신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내는 좀 공감 능력이 선천적으로 없는 남편을 그냥 그렇게 생긴 그대로, 그렇게 태어난 그대로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력이 약하면 앞이 잘 안 보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이 사람은 마음의 시력이 약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잘 보지 못하는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어느 정도의 선천성을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본인이 덜 힘들어요. 덜 미치고 팔짝 뛰긴다고. 덜. 또 이 애착이라는 거는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공감을 받기 원한다면 나도 공감을 먼저 해주는 게 맞죠. 전혀 그럴 마음이 없다면 연기라도 하시면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내 새끼를 위해서 연기하는 거지. 그게 그렇게 막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야. 응? 내가 살려고 하는 거지. 얼마 전에 우리 남편 코로나 걸려가지고 제가 우리 남편 일을 대신 다 했거든요. 진짜 겁나 죽도록 바빴어요. 힘들었다고. 그때 어느 날 남편이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파서 네가 참 힘들겠다 이러는데 제 속마음은 그래 나 진짜 열나 힘들어 이거지. 근데 진짜 100% 연기. 아니야 오빠. 아픈 사람이 힘들지 무슨 소리야. 아픈 사람이 고생이지. 제 친구가 이 얘기를 듣고 진짜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냐. 그게 돼 너는? 이러길래 야 그래야 내가 공감받고 사는 거야. 나를 위한 거지. 야, 마음을 닫는 거는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마음 없이 그냥 입만 터는 거는 노력하면 다 되는 거야. 예, 참고하세요. 그렇다고 제가 뭐 진짜 마음이 없겠어요. 예, 좀 그런 사람 아니고. 그리고 남편도 이제 밖에서 힘들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남편이 집에 왔다고 오자마자 막 끝없는 막 푸념을 막 늘어놓으면 남편 피로도가 쌓여가지고 건성으로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요, 약속을 정해요. 오늘 저녁 9시에 잠깐 대화할 수 있어? 그리고 중요하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면 딱 9시 됐을 때,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막 불평하고 푸념 늘어놓고 막 툴툴거리고 이런 거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남편도 이 문제가 아내에게 중요하구나 하고 이렇게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항상 툴툴거리면 구분이 안 돼. 늘 하는 소리니까. 그리고 막 폭력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러면 결국 나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길지 않게 돌려 말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짧고 분명하게 해야 돼요. 요즘에는 나만 아이들을 놀아준다는 생각이 드는데 당신은 그런 생각 안 들어? 애들은 아빠가 잘 놀아줘야 사춘기를 잘 넘긴다 하더라고. 끝. 다른 군더더기 없어요. 그걸 막 설득해서 동의하란 말이야.
당신 반성하란 말이야. 막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야. 그만큼 했으면 그냥 끝난 거야. 그리고 남편에게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믿어줘야지. 이 인간이 생각할 것이다. 뉘우칠 것이다. 믿어줘야지. 그리고 끝인 거지. 그리고서 만약에 남편이 작은 변화라도 보이면 상당히 기뻐해주고 이렇게 감사의 반응을 해주면서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노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늘은 제가 카산드라 증후군이라는 책을 이제 참고해서 부부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의 그 심리 성장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녀 최지원 교수님이 공역하신 책이라서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카산드라 증후군이고요. 세상의 많은 부부들에게 공감과 치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참 위로가 됐어요. 저도 좀 험난한 신혼기와 육아기를 보냈기 때문에 아주 좀 치유가 됐달까요? 위로가 됐달까요? 이 노란 부분을 이제 최지원 교수님이 썼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책을 다 읽은 후에는 캬 잘 살더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카산드라가 캬 잘 살더라 바뀐다네.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교수님은 무슨 드립학원 다니세요? 언어 유희 전문 상담사세요? 너무 재밌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심각하고 막 죽을 것 같은 부부 문제를 조금 이렇게 쓸어내리면서 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캬 잘 살더라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웃다였습니다.